새벽 4시 반. 제 몸속에는 10년 넘게 오차없이 울리는 자명종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도, 아들 기범이가 수험생일 때도, 그리고 지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도 저는 언제나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제 소리조차 나지 않아요. 익숙하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닳고 달아 흔적마저 희미해지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겁니다. 어른 셋의 아이 하나. 식구는 단출하지만 입맛은 제각각이라 밥 한 번 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들은 고슬고슬한 된밥을 좋아하고 며느리 정미는 같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밥이 아니면 숟가락을 들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집 부엌에는 커다란 10인용 밥솥과 자그마한 3인용 밥솥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두 개의 밥솥에 따로 쌀을 안쳐 밥을 하는 거죠. 큰 밥솥에는 아들과 저, 손주가 먹을 밥을, 작은 밥솥에는 오직 며느리만을 위한 진밥을 안칩니다. 제 밥이야 뭐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식구들 먹고 남는 거 먹으면 그만인 것을요.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본격적인 아침 전쟁이 시작됩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서너 가지 밑반찬을 꺼내고 어젯밤 미리 재워둔 불고기를 볶아요. 며느리가 생선 비린내를 질색해서 우리 집 식탁에 생선구이가 올라간 건 손주 녀석 이유식 만들 때가 마지막이었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자반 한 손 사다 구워주고 싶어도 정미의 찌푸린 미간을 볼 자신이 없어 슬그머니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시가 되면 아들 내외의 방문을 차례로 두드려 깨웁니다. 기범아, 정미야. 아침 먹어라. 제 목소리에 잠이 덜 깬 아들이 네, 어머니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미는 보통 아무 대꾸가 없어요. 대신 방문 너머로 짜증 섞인 뒤척임이 느껴질 때가 많았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익숙한 아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어요.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정미는 밥알을 새다시피 깨작거리며 숟가락만 뒤적입니다. 제가 차린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무언의 시위지요. 정미야, 이거 새로 담근 파김치인데 맛 좀 보렴. 하고 권하면 저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는 대답이 칼같이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아침을 차렸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들 녀석이 행여나 아침 거르고 나갈까봐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됩니다. 정미는 손주가 깨기 전까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거든요. 어머니, 저 피곤해서 좀 더 잘게요. 이따 민석이 깨면 저 좀 불러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문은 닫힙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요. 이 넓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심지어 식비 대부분이 제 연금과 그동안 쌈짓돈 모아 투자했던 펀드 수익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정미는 알기나 할까요? 기범이 월급날이면 며칠은 제 눈치를 보는 듯하지만 그뿐이에요. 월급은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빠듯한 살림은 결국 다시 제 주머니를 털어야만 유지되었습니다. 정미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은 힘들다고 일찌감치 그만두었고 다시 일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대신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이나 명품 가방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손주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오전 9시 어김없이 응애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인 손주 민석이가 잠에서 깹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고 우리 강아지 잘 잤어? 하며 볼에 뽀뽀를 해줘요.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뽀송뽀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 정미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오면 다시 긴장의 시간이 시작돼요. 어머니, 민석이 똥 쌌나 봐요. 냄새나요. 자기는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명령하듯 말합니다. 그래, 할미가 갈아줄게. 하고 제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 정민은 그제야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제가 아침에 끓여놓은 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달 앱을 켜서 브런치 메뉴를 고르기 시작하죠. 어머니, 저 샌드위치 시켜 먹을 건데 어머니 것도 시켜드릴까요? 하고 묻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라는 걸 잘 압니다. 아니다. 나는 아침에 먹은 거 아직 소화도 안 됐다. 하고 거절하면 정민은 기다렸다는 듯 네, 그럼 제 것만 시킬게요. 하고는 통화를 시작해요. 혼자 먹는 배달 음식 값은 당연히 제 생활비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큰맘 먹고 민석이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요.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가 눈을 떼지 못하길래 10만 원이 훌쩍 넘는 로봇을 덜컥 사주고 말았죠. 집에 와서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정미가 그 로봇을 보더니 대뜸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이런 걸 왜 사주셨어요?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민석이 적금을 하나 더 들어주시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기쁨보다 돈이 먼저인 며느리에게 제 진심은 그저 쓸데없는 낭비로 보였던 겁니다. 아들 기범이는 옆에서 에이, 어머니가 손주 예뻐서 사주신 건데 뭘 그래. 하고 제 편을 드는 척했지만 정미가 눈을 흘기자 금방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날 밤 저는 몰래 그 로봇을 상자에 다시 담아 베란다 구석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에도 멍울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 참고 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기범이 하나 보고 민석이 하나 보고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저는 정성껏 저녁을 차려 아들 내외를 먹이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서 민석이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악어야? 응, 이건 무서운 악어. 크앙.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바로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 기범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따라 민석이가 기분이 좋네. 역시 어머니가 잘 놀아주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어머니 계셔서 우리가 편한 거야. 그치? 아마 아들은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 집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조금나도 인정받고 싶었을 테죠.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 정미의 대답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확 나. 당신은 몰라?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저 숨소리를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숨소리.
제 숨소리가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 했어요. 제품에 안겨 제잘거리던 민석이의 목소리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배경음악도, 창밖의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정미의 그 잔인한 한마디만이 귓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뿐이었죠.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 아들이 뭐라고 웅얼거리며 변명을 하는 것 같았지만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석이에게 책을 마저 읽어주었어요. 자, 그래서 아기 돼지는 늑대를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희미한 잔상만이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운함? 배신감? 그런 감정들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 감정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놀랍게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동시에 해방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직 기범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죠. 좋은 옷 한 번, 좋은 음식 한 번 제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범이가 결혼하고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서 함께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친정 어머니처럼, 손주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제 시간, 제 돈, 제 건강, 그리고 제 남은 인생까지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존재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구나. 내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이 닿을 리가 없었지.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긴 게 아니라 돈 나오고 밥 해주고 애 봐주는 편리한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가사도우미에게도 저렇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겠지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밥을 먹여가며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내 남은 인생을 저들의 편의를 위해 소모해야 하는가? 제 숨소리가 그토록 듣기 싫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함을 꺼냈어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안을 열자 빳빳한 종이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동안 거래했던 은행들의 통장들. 그것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결과물이자 이제부터 제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 김현숙.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어둠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결심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버리겠다고. 내 숨소리가 듣기 싫다는 저들에게 숨소리는커녕 내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지키고 저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을 지나 가장 단단하고 차가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2개의 밥솥에 밥을 안 치고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전까지의 제 행동이 희생과 인내의 산물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제 행동은 철저한 계획과 관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결전의 날이 밝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제 눈과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풍경을 기록하는 사진사처럼요. 식탁에 앉은 며느리 정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숨소리가 짜증난다던 그 입으로 제가 끓인 찌개와 제가 한 밥을 밀어넣고 있더군요. 물론 입은 한껏 나와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지만요. 어머니, 이 불고기는 너무 달아요. 멸치볶음은 딱딱해서 이 아파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고 제 자신을 탓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투정하거라. 그 밥상이 머지않아 아주 그리워질 테니. 제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요? 정민은 밥을 먹는 내내 흘끔흘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지도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도 않는 제 모습이 어색했던 모양이에요. 아들 기범이는 그저 제 아내가 또 투정을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을 뿐, 이 고요함 아래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어머니,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묻는 아들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런다. 제 대답에 아들은 그러려니 하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은 제가 아니라 저 스마트폰과 며느리의 기분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로 정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아침을 차렸어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고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서 무언가를 바르고 있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의 먼지를 손으로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범아, 정미야. 잠시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의 무게를 느꼈는지 두 사람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소파 한가운데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아들 내외를 마주 보았습니다. 마치 판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듯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정민은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벌써부터 얼굴에 짜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뜸들이지 않았어요. 정미야 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자 정민은 네, 어머니 하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부엌에서 내가 한 얘기, 내가 들었다. 그 한마디에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요.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 두 사람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고 했더구나. 저는 덤덤하게 사실을 읊었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군요. 어머니, 그걸 엿들으셨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요. 사실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답답하긴 했어요. 이게 사과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격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엿들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런 정미를 무시하고 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네, 제 소원이요? 그래. 내 숨소리 듣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겠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정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푸흡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더러 나가라니요?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도 이제 성인이잖니. 언제까지 부모 품에 기대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기범이가 정미야, 진정해. 어머니,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하며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기범아, 너는 가만히 있거라. 이건 내 아내와 나의 문제다. 정민은 이제 웃음기를 완전히 거두고 본격적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집을 어떻게 구해서 나가요? 그리고 이 집, 어머니 집이기도 하지만 아들인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요. 엄연히 오빠도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드디어 속내가 나왔습니다. 이 집이 당연히 아들인 기범의 것이고 자기는 그 아들의 아내이니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왔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죠. 권리. 이 집 살 때 너희는 10원 한 장 보탠 적 없다. 대출금도 모두 내 연금과 재산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 집은 온전히 내 소유다. 여기 내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으니 눈 똑똑히 뜨고 찾아보거라.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석자를 본 정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이 집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세입자와 다를 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월세 한 푼 안 내고 얹혀 사는 무단 거주자나 마찬가지지. 그런 너희에게 내가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건 집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제 냉정한 말에 정민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 제가 말실수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쫓으셔야겠어요? 옆에서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미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가족한테 법을 따지세요? 제발 화 푸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가족. 저 두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겹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땐 가족이고 귀찮을 땐 숨소리마저 짜증나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거다. 내 아내의 온갖 투정과 무례함을 참아주고 너희의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내 숨소리가 듣기 싫다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정민은 눈물을 닦고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아요. 나가라면 나가죠. 그런데 저희가 이 집에서 살면서 들어간 돈도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 오빠가 벌어온 월급도 다 여기서 썼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는 돈 계산까지 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 오빠 월급? 그걸로 너희 카드값 내고 내 옷 사고 가끔 외식하는데 다 썼지 않니? 이 집 관리비, 공과금, 너희 식비, 심지어 민석이 기저귀값까지 다 내 돈으로 나갔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따지자는 거냐? 좋다. 그럼 그동안 너희가 여기서 살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조목조목 따져볼까? 숙식비에 내가 민석이 돌봐준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전부 청구해 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손해일 것 같니? 제 말에 정민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제게 기생해서 살아왔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아들 내외는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딱 2주 주겠다. 그 안에 방 빼서 나가거라.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나갈 생각이다. 그 말이 거실의 햇살 속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듯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안락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였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할 말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이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저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을 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어요.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과 찌개는 덩그러니 식어갔죠. 아들 내외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새 제 욕을 하며 대책을 논의했겠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설마 진짜로 집을 팔겠냐며 그저 화가 나서 해본 소리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서성이는 오전 8시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죠. 네, 사장님. 저 삼성동 아파트 집주인인데요. 제 집 좀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그 좋은 집을 갑자기 왜 파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다른 건 됐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이번 달 안에 계약하는 조건으로요. 네, 이번 달 안으로요? 아이고, 너무 급하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사진 찍으러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오후에 오세요. 전화를 끊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며느리가 잠가놓았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툭 던졌어요. 오후에 손님 오실 거니까 집 좀 깨끗하게 치워놓는 게 좋을 거다. 그날 오후 정말로 부동산 사장님과 집을 보러 온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직접 집을 안내하며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남향이라 채광이 좋고 전망도 트여 있으며 최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손볼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더니 정미가 일부러 부스스한 차림으로 나와 집 보러 온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별로 안 좋은데. 겉만 멀쩡하지. 겨울에 우풍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리고 위층에 애들이 사는지 밤낮으로 쿵쿵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을 보러 온 부부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고 부동산 사장님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죠. 아, 저분들은 곧 이사 나갈 세입자인데 보증금 문제로 저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집을 험하게 써서 속상했는데 마침 잘 됐죠. 원래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집입니다. 계약하시면 저희가 도배, 장판은 새로 싹 해드리고 나갈게요. 세입자라는 단어가 정미의 귀에 정확히 박혔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집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세입자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 제 말에 정미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를 입은 거죠. 정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쾅 소리를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 보러 온 부부는 오히려 제 태연한 대처에 더 신뢰를 하는 듯했고 부동산 사장님은 제게 엄지손가락을 슬쩍 치켜세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팀이 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정미는 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회방을 놓았어요. 일부러 집안을 잔뜩 어지럽혀 놓기도 하고 손님이 온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서 나오며 아이고, 하수구 냄새가 또 올라오네 하고 소리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한 수 위에서 대처했습니다. 세입자분이 집 관리를 영 안 해서요. 저희가 사람 불러서 싹 수리해드리고 나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제 평정심 앞에서 정미의 유치한 방해 공작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그 사이 몇 번이나 제 방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미 단단히 교육시킬게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집만은 팔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기범아,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지.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덮고 보자는 식. 내가 내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켰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구나. 제 단호함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아들 내외에게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부동산 가서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 너희는 이제 진짜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정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은 듯 했어요. 그날 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너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너는 아들 구실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막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쌀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담긴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내외 앞 테이블에 그 종이 한 장을 툭 던져 놓았죠. 계약은 끝났다.
제 말에 두 사람은 테이블 위의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매 금액, 계약 날짜,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사 날짜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 이사 날짜는 정확히 3주 뒤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음 달 25일이다. 그날까지 이 집에서 너희들 짐이 모두 빠져야 한다. 만약 그날까지도 안 빼고 버티면 내가 사람 시켜서 너희 짐 전부 길바닥에 드러낼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 마지막 경고에 정민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 너는 내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너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창밖의 풍경만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밀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부분 돈 문제였습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들 수중에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당신 회사에서 대출이라도 좀 받아봐. 너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잖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그늘 아래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온 대가를 이제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전원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시의 삭막한 아파트를 벗어나 흙을 밟고 꽃을 가꾸며 사는 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저는 주말마다 근교로 나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치 좋고 아늑한 곳에 제 마음을 쏙 빼앗은 작은 땅을 계약했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전원주택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거실 창은 어디로 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내외의 표정은 잿빛이 되었죠. 자신들은 당장 살 반지하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저는 유유자적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그 극명한 대비가 그들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정민은 몇 번이나 제게 와서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저희가 매달 월세를 드릴게요. 네. 하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싫다. 나는 이제 너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쾌하구나.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 앞으로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어요. 제가 계약한 포장이사 전문 업체였죠. 직원들은 제 가구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가 부른 작은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뒤편에 초라하게 섰습니다. 그들은 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제 살림살이들이 전문가의 손길에 안전하게 옮겨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서 낑낑대며 장롱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죠. 저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이란 저렇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나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제 짐이 모두 트럭에 실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미련은 남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직도 짐을 나르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걸로 너희 아버지 제사상이라도 제대로 차려라.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제사는 내가 알아서 모실 테니. 그 말은 이제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겠다는 마지막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수표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익숙했던 동네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제 새 보금자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머물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로 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그곳이 아닌 제가 계약한 컨테이너 창고로 향했어요. 당장 쓰지 않을 짐들을 보관해둘 곳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기도 외곽의 제 땅은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허허벌판이었지만 제 눈에는 곧 지어질 아름다운 하얀 집과 꽃들이 만발할 정원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그 땅의 중앙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귓가를 채웠어요. 임시로 지낼 오피스텔에 도착해 필요한 짐만 간단히 풀었습니다. 혼자 있기에 충분히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카트에 가득 담았어요. 비린내 난다고 구박받던 고등어, 맵다고 타박받던 청양고추, 입맛 없다며 외면당하던 나물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고등어를 노릇노릇하게 굽고 칼칼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무쳐 저만을 위한 간사한 저녁상을 차렸죠. 텔레비전을 보며 천천히 저녁을 먹는 이 평범한 시간이 제게는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찍어두었던 햇살이 가득한 제 땅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어요. 상태 메시지에는 짧은 글귀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설레는 나의 집. 아마 지금쯤 아들 내외는 곰팡이 냄새나는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제가 쥐어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보며 절망하고 있거나 혹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겠지요. 그들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제가 함께 살 때 찍어주었던 손주 민석이의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과거의 행복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동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제 프로필 사진 속의 저 문장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무는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2개의 밥솥에 밥을 안 칠 필요도,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동이 터오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뿐이었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주로 제 미래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장 소장님과 함께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활력이 되었어요. 사모님, 이쪽 창은 통창으로 내서 사계절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하죠. 주방 상판은 때가 잘 안 타는 걸로 하고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빼주세요. 앞으로는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으려고요. 제 말 한마디에 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과정은 마치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공사 현장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고 희망찬 교향곡처럼 들렸어요. 주 2회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예 수업에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엉망이던 찻잔이 몇 주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습니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의 나로서 서로를 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도예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 여동생 민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 하는 동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럼 잘 지내지.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언니 어젯밤에 기범이한테 전화 왔었어. 술을 잔뜩 마셨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우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동생의 호들갑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미의 숨소리 발언부터 제가 집을 팔고 그들을 내보내기까지의 과정을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형부 일찍 가시고 언니가 기범이 하나 어떻게 키웠는데 그 고생을 하고도 그런 소리를 들어? 그의 정미 걔는 정말 사람이 덜 됐구나. 그래도 그렇지. 기범이는 언니 아들이잖아. 어떻게 애를 반지하 방으로 내보내. 걔들 지금 사는데 가봤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벽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고 민석이는 어떻게 애 잡겠어 정말. 동생의 말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내 아들이고 내 손주니까 그 애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따뜻한 아랫목에 배부르게 누워있으면 세상 무서운 줄도 돈 귀한 줄도 모르는 법이다. 지금 겪는 고생이 앞으로 걔들 인생의 약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언니 마음이 편해? 나는 언니가 더 걱정이야.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 걱정은 마라. 나 아주 잘 지내. 요즘엔 흙도 만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곧 지어질 내 집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 너도 언제 한번 구경 와. 내가 아주 근사하게 저녁 한 상 차려줄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의 말처럼 마음이 아주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어둡고 눅눅한 방에서 술에 취해 괴로워한다는 사실이 왜 아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날갯짓을 가르치듯 저 역시 제 자식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통화가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기범이었습니다. 아마 제게 차단당했을까봐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렸건 모양이었죠. 어머니, 저 기범이에요.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말끝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부를 묻는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요.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듣지 않아도 뻔했죠. 저희가 다음 달 월세가 좀 부족해서요. 정말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네, 어머니. 애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계좌번호 불러라 하고 소리쳤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범아.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을 텐데. 이제 각자 인생이라고. 어머니, 알아요. 아는데 정말 이번 한 번만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석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럼 내 아내에게 부탁해야지. 내 아내가 내 숨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마련해준 너희만의 소중한 인생 아니더냐.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당연히 너희 두 사람의 몫이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끊는다. 저는 아들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거리에는 화려한 연말 장식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제 아들은 이제부터 진짜 겨울을 맞이하게 될 터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사 현장은 더 이상 흙먼지 날리는 벌판이 아니었어요. 뼈대가 올라가고 지붕이 덮이고 하얀 외벽에 예쁜 창문이 달리면서 제 전원주택은 하루가 다르게 동화 속 그림 같은 집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가구점에 들러 제 새 집에 들릴 살림들을 고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소파는 가죽의 질감이 참 좋네요. 거실 창가에 두고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으면 딱 좋겠어요. 이 원목 식탁은 8인용이라 나중에 도예 수업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도 넉넉하겠는걸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직접 앉아보고 커다란 원목 식탁의 나뭇결을 손으로 쓸어보며 저는 제 손길로 하나하나 채워질 그 아름다운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취향과 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첫 경험이었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무언가를 고르는 일. 그것은 제가 지난 60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짜릿하고도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감에 젖어 있는 동안 저는 아들 내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의 소식은 간간히 동생 민숙이를 통해 지옥의 풍경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하게요. 어느 날 저녁 민숙이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글쎄, 정미 걔가 마트에서 아주 큰 사고를 쳤다더라.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또 무슨 일이냐? 마트에서 손님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손님이 좀 까다롭게 굴었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걸 본 점장이 와서 말리니까 점장한테까지 대들면서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하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 머리채 잡고 싸웠대. 경찰까지 출동했다더라.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잘렸지. 아주 동네방네 정신 나간 여자라고 소문이 다 났어. 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수습하고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기범이가 그러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매일 기범이만 닥달한대. 당신이 장남인데 아들인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다 뭐냐고. 특히 언니 얘기만 나오면 아주 발작을 한대. 당신 엄마는 저렇게 좋은 집 짓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해? 하고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는다더라. 기범이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요즘엔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매일 포장마차에서 술만 마신다고 해. 그러다 취해서 들어가면 또 싸우고 아주 지옥이 따로 없다더라. 제가 있을 때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었죠. 저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뜯으며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과 불행은 사람을 그렇게 좀먹고 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막 정원에서 허브 묘목에 물을 주고 들어와 손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미예요.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이어진 문자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당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요? 이러고도 잠이 오세요? 어머니가 부모예요? 당신 같은 사람 부모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오타가 가득하고 띄어쓰기도 엉망인 그 문자들에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막무가내의 원망이 독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집요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무시하자 잠시 뒤 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격앙된 정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집주인이 월세 석 달치나 밀렸다고 내일까지 방 안 빼면 짐 다 드러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니요? 돈 좀 보내달라고요. 어머니는 그 집 팔아서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 돈 다 뭐 하실 건데요?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돈 무덤까지 싸 짊어지고 가실 거냐고요. 정민은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제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정미야, 내가 왜 너희에게 돈을 보내야 하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이유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고 기범 오빠가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부모가 자식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책임?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까지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스스로 책임질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지. 이제 와서 부모 자식 관계를 운운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니? 내가 말하는 책임과 의무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다해야 할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지? 존중? 감사? 내가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던가? 제 논리적인 반박에 정민은 잠시 말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염치? 지금 저더러 염치를 따지시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 집 사서 잘 살 준비하면서 자식은 곰팡이 피는 반지하 방에 살게 내버려 두는 게 부모로서 염치 있는 행동이고요. 그건 너희의 선택이었다. 내 숨소리가 듣기 싫다며 너희가 원했던 삶이잖니.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야. 어머니.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에 찬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발악처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어요. 진짜 독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모질 수가 있어.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잠이 와요?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이러다 천벌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독한 사람이다. 네,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가 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들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더 이상 저열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제 전원주택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의 짐을 빼서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가구와 살림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제자리를 찾아주는 동안 저는 정원에 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넓은 주방, 그리고 아늑한 침실과 서재, 손주 민석이를 위한 작은 놀이방까지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새로 산 그릇들을 정리하고 정원에 작은 허브 묘목들을 심으며 분주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또 정미일까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 기범이의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똑바로 말해. 아들은 한참을 더 끄끄대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미가 집을 나갔어요. 민석이 데리고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이 그리고 제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은 나락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것이었죠.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제 안에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어요.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 똑바로 설명해봐라. 내가 지금 우물쭈물하는 동안에도 내 아내와 내 아들은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 테니. 제 다그침에 아들은 한참을 훌쩍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한심했어요. 정미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수를 쓴 것이었죠. 어제 집주인한테서 진짜로 쫓겨나게 됐어요. 보증금도 월세로 다 까먹어서 빈손으로 나와야 했죠. 그래서 제가 정미한테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으니 당신 친정이라도 잠시 들어가 있자고 내가 장인 장모님께 무릎 꿇고 빌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미가 갑자기 비웃으면서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고생해야 해? 하더라고요. 아들은 치욕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목소리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와. 그 큰 집 팔아서 돈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못 받아오면 우리 다 끝이야. 다시는 민석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정말로 짐을 싸서 민석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어머니. 결국 그들의 마지막 전략은 손주 민석이었습니다. 제 가장 약한 고리, 제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인질로 삼아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천사 같은 어린 자식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들고 가서 그 발밑에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냐? 내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아주 질 나쁜 유괴범의 협박처럼 들리는구나. 제 싸늘한 물음에 아들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민석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장모님 댁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가뜩이나 눈치 보일 텐데 애가 거기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발 어머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우리 민석이만이라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아들의 말은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 뒤에는 그러니 돈을 달라는 의도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에선 두 개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저들의 비열한 계략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것은 너와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냉정한 이성과 그래도 민석이가 무슨 죄냐? 할머니로서 내 사랑스러운 손주가 고생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하는 뜨거운 감정이 세차게 부딪혔죠. 민석이의 웃는 얼굴, 제품에 안겨 잠들던 따스한 온기가 떠올라 심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길지 않았어요. 저는 이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돈을 보내주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일 뿐, 결국 제 손주를 더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짓이라는 것을요.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아이는 평생 돈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받게 될 겁니다. 민석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저들의 썩어빠진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돈 앞에서는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결정을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네.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민석이가 고생하는 건 나도 못 본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희 손에 현금 10원 한 장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친정, 그러니까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부인은 제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사부인, 다름이 아니라 정미가 민석이 데리고 그 댁에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사부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쟤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부인께서 좀 너그럽게 품어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애가 고생하는 걸 보니 저희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저는 사부인의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제게 훈계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손주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저는 제 손주가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드린 것이지 사돈댁의 사정을 헤아려 드리려고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민석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좀 그 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분유랑 기저귀, 옷가지 같은 것들이요. 혹시라도 정미가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건 정미나 기범이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제 손주 민석이를 위한 것이니까요. 제 말에 사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속셈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테죠. 통화를 마친 저는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분노를 마치 쇼핑으로 풀기라도 하듯 광적인 기세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유기농 사냥 분유.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정미가 평소라면 손도 대지 못했을 귀한 것이었죠. 기저귀는 가장 부드럽다는 독일제 친환경 제품으로 물티슈마저 프랑스산 온천수가 함유된 것으로 골랐습니다. 옷은 유아 명품 브랜드의 실내복과 외출복,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구비했어요. 장난감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수백만 원짜리 원목 교구 세트와 전집을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찮은 현금 몇 푼이었겠지만 저는 보란 듯이 제 손주에게 세상 최고의 것을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너희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지만 너희 아들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에 앉아 저는 제가 가진 자산의 절반 이상을 떼어 손주 민석이의 이름으로 된 신탁 상품에 가입했어요. 펀드와 보험을 결합한 장기 상품으로 민석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친권자인 아들과 며느리조차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겹겹이 걸어두었습니다. 저는 은행의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출 불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원금에 재투자. 만 30세 이전에는 결혼, 주택 구매 등 제가 지정한 특정 사유 외에는 절대 해지 불가라는 특약 사항까지 꼼꼼하게 추가했어요. 은행 직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자녀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제가 이렇게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물론, 그건 제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저는 은행에서 발급해준 두툼한 신탁 증서 사본을 들고 곧장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제 방문에 사돈 어른과 정민은 기겁을 하더군요. 제가 보낸 최고급 물건들이 거실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의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서 있는 정미에게 증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아들 민석이 이름으로 들어놓은 교육신탁이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 넣어뒀어. 매달 얼마씩 수익금이 붙는지, 앞으로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쓰게 될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거라.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증서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 찍힌 자신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를 확인한 순간 정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돈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데 이 중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융통해 주실 수는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역시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된다. 저는 정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 증서는 이제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다. 그저 내 손주의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 너희에게 알려주는 안내문에 불과해. 이 돈은 민석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단 1원도 찾을 수 없어. 너희가 이혼을 하든 길바닥에 나앉든 이 돈은 안전하게 지켜질 거다. 민석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사돈 어른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 증서 사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돈 문제로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너희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내 손주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두 분께서도 이제 따님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것이 부모로서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겁니다. 제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할 명분도 아이를 이용할 가치도 모두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정민은 손에 든 증서를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범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희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건 부탁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백기를 든 패전 장군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제법 자리를 잡은 정원을 내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며 숨죽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길고 긴 침묵 끝에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와보거라. 내일 오전에 너희 둘이 같이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움조렸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내 성에서 죄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겠구나. 제 인생을 건 길고 긴 전쟁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죄인들을 맞이하기 전 제 성을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저만의 아침 의식을 치렀습니다. 정원에 나가 밤새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에 시든 잎을 떼어주고 허브잎을 몇 개 따서 향을 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향이 좋은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다란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의 정원을 내려다보는 시간. 이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야말로 제가 그들에게서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집으로 이어지는 긴 진입로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개의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온 듯 두 사람의 행색은 지치고 남루해 보였어요. 그들은 제 집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당했는지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아들 기범이는 땅만 쳐다보고 있었고 며느리 정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저의 왕국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먼저 발을 떼자 정미가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딩동하고 벨이 울렸을 때 저는 바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느긋하게 커피를 마저 마신 뒤 클래식 음악의 볼륨을 조금 높이고 나서야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햇살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지드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아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층고가 높아 시원하게 트인 거실, 벽난로와 커다란 가죽 소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통창 너머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까지 그들이 살던 곰팡내 나는 어두운 반지하 방과는 모든 것이 비교되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을 테니까요. 특히 정미의 눈은 탐욕과 후회,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빛으로 일렁이며 미친 듯이 거실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고른 값비싼 그림과 윤이 나는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에 차례로 머물렀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공간 자체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듯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가운데에 여왕처럼 앉은 채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거기 앉거라. 제가 가리킨 곳은 소파 맞은편에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특히 정미의 얼굴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상처받는 듯한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절망감에 휩쓸려 사라졌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다리를 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저와 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린 그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들 기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제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정미의 철없는 투정과 불평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께 그 화살이 돌아가도록 방관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의 어리석고 나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것도 모르고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고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반성은 진심이겠지만 이 사태의 진짜 원흉은 그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며느리 정미였으니까요. 저는 시선을 돌려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정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너는 할 말 없니? 제 차가운 물음에 정미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도 하겠다. 뭐가 죄송한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고 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뭉뚱그린 사과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 입으로 똑똑히 말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 추궁에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미는 서럽게 울며 두서없이 자신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고 그런 천벌받을 말을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를 위해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달다 짜다 투정만 부렸던 것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돈을 제 돈인 양 흥청망청 쓰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던 거, 돈만 밝히고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어머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어머니라는 귀인을 제 손으로 내친 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미는 울음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였습니다. 참회가 끝나자 정미는 아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와 양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가장 큰 예의를 갖춘 절이었죠. 달아빠진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들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응어리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를 할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엎드려 있던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두 사람은 제 허락이 떨어지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크리스털 물 주전자를 들어 그들 앞에 고급스러운 도자기 찻잔에 물을 따라 주었어요. 마셔라. 그들은 마치 사약을 받는 죄인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하녀처럼 부리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그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의 행색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고 싸구려 양복은 몸에 맞지 않는지 어색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정미의 손은 식당 일이라도 한 것인지 군데군데 상처가 나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푸석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죠. 그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물을 다 마신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였어요.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해보거라. 그것은 신문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어쩌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들의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구슬픈 신세 한탄을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 방을 구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방구석에서 쓰며 나오는 곰팡내와 하수구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밤새도록 온몸을 긁어댄 탓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해요. 회사에 나가서는 구겨진 와이셔츠와 낡은 구두 때문에 동료들 앞에서 위축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쳐 상사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월급날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 돌려막기와 밀린 공과금으로 다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정미의 바가지와 돈 몇 푼 때문에 집주인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를 들이켜야만 그 지옥 같은 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정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훨씬 더 처절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허영심 많던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죠. 따뜻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한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했고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를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때운 적도 부지기수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 시식 코너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그러다 경비원 아저씨한테 붙들려서 아줌마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대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메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자신이 이제는 허름한 시장 좌판에서 떠리로 파는 시든 야채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예전 친구에게 들켰을 때의 심정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머, 정미 아니니? 여기서 다 보네? 이런 데서 장도 봐? 하고 묻는데 그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든 기범이 오빠 옆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제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았는지 그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과 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고생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비참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너희 계획이 뭐지? 제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제 입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어요. 좋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다. 너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집행유예와 같은 거야. 그리고 이 기회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조건을 너희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따라야만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도 좋다. 다시는 너희를 찾지 않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하게 제본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와 그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 서류의 표지에는 갱생 및 경제관리 위탁계약서라는 차가운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조건들이다. 똑똑히 듣도록 해라. 저는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 두 사람은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를 알아본다. 기범이 너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끝나면 저녁에 대리운전이든 배달이든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다. 정미 너도 마찬가지다. 식당 주방 일이든 공사장 잡부든 가릴 것 없다. 편하고 깨끗한 일자리는 쳐다보지도 마라. 너희 몸에 밴 게으름과 허영심은 땀과 흙먼지로 씻어내야만 한다.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것인지 너희는 다시 뼈저리게 느껴야만 한다. 두 사람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너희의 모든 수입은 이제부터 내가 관리한다. 너희 이름으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모두 나에게 가져와라. 너희는 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 손에 돈이 쥐어지면 그건 생활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리석음을 키우는 독이 될 뿐이다.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매주 월요일 일주일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너희 명의의 적금 통장에 강제로 저축시킬 거다. 너희는 돈을 버는 법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법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조건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역시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어요. 셋째, 내가 지정하는 재무 및 부부 상담사에게 매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상담 보고서를 매주 나에게 제출해야 해. 너희는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서로를 탓하는 법만 배웠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뿌리부터 다시 배워라. 이건 명령이다. 저는 점점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넷째, 앞으로 내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 남 탓하는 소리,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다. 만약 대리운전하다 진상 손님을 만나도 식당에서 손에 화상을 입어도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다. 나에게 와서 하소연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너희는 묵묵히 견뎌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고도 잔인한 조건을 말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너희는 주말마다 민석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주말 면접 교섭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 너희의 성실함으로 얻어내야 할 포상이다. 민석이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겠다. 너희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그 눅눅한 반지하 방에 둘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보기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그 포상은 즉시 취소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민석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나의 모든 지원은 그걸로 영원히 끝이다. 명심하거라. 손주를 볼모로 잡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통제 수단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2사람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모든 조건 저희가 다 따르겠습니다. 아들이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정미도 옆에서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좋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큰 소리로 읽고 서명하거라. 제가 내민 갱생서약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위 조건을 어길 시 김현숙님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을 포기하고 자녀 박민석 군에 대한 주말 면접 교섭권 또한 포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펜과 인주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을 읽으며 그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갈라졌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정미도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의 이름을 적고 붉은 인주에 엄지를 묻혔습니다. 2사람의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받아들자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오늘부터 민석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는 아이 집만 챙겨서 내보내도록. 너희는 민석이에게 인사할 자격도 아직 없다. 그리고 너희는 당장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과 카드, 인감도장을 챙겨 내일 아침 다시 이곳으로 온다. 내일부터 너희는 오직 일하고 반성하고 보고하는 기계처럼 살아라.
그게 너희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나?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 평화와 제 손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혹독한 갱생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는 이제 오롯이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졌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 내외였어요. 그들은 정말로 독하게 제가 내건 조건들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들 기범이는 퇴근 후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했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정미는 처음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요리학원을 다닌 끝에 지금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제법 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약속대로 저를 찾아와 주간 보고를 했습니다. 피곤에 절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죠. 그들은 제 앞에 각자의 급여 명세서와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적은 가계부 그리고 재무 상담사에게 받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보이면 가차없이 지적했어요. 이번 달에는 외식비가 좀 많구나. 다음 달부터는 줄이도록 해라.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들은 제 지적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들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돈이 쌓여가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아주 가끔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 다음 달에도 기대하마.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뿌듯한 표정을 보는 것은 제게도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손주 민석이는 제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돌보고 주말에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저는 민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들 내외가 민석이를 데리러 오는 일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집 거실에 편하게 앉지 않았어요. 현관에 서서 제가 민석이의 주간 일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공손하게 듣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잊지 않으면서요. 예전처럼 살갑고 편안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듯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새로운 관계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의 적금 통장에는 그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제법 큰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제 허름한 반지하가 아닌 작지만 깨끗한 소형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었죠. 어느 토요일 주간 보고를 마친 그들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면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전세는 얻을 수 있을 거다. 다음 주부터는 집을 알아보도록 해라. 계약할 때는 나도 같이 가주마.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제게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3년 전 이 집 거실에서 올렸던 절망의 절과는 전혀 다른 희망과 감사가 담긴 절이었죠. 한 달 뒤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에 제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해 주었어요. 3년 만에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삿날 저는 그들의 새 집에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한가득 들고 찾아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에게 씌웠던 모든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주간 보고를 받지도 급여를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누립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가꾸고 낮에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거나 그림을 그려요. 가끔은 민석이가 보고 싶어 아들 내외 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민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껏 차린 밥상을 제 앞에 내어놓곤 하죠. 우리는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햇살 좋은 제 정원 의자에 앉아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스러운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제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평화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값지고 소중한 전리품이니까요.